자리는 사실 이제 기경학회하고 이제 스태피가 공동으로 주관해서 그간의 그 과학기술과 사회에 관한 그런 그 혁신 연구 내에서의 이 오늘 세션의 주제죠. 과학기술과 사회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진전돼 왔는지 그걸 일차적으로 정리하고 앞으로 어떤 연구 과제를 좀 그 추진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 여러분들 뭐 다 잘 아시겠지만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해가 이제 점차 더 중요성을 많이 이제 가져가고 있죠. 2008년 이후에 그 금융위기 이후에 뭐 그 문제의식으로 부상한 어떤 그랜 챌린지라든가 이런 그 지금 현재 뭐 4차 산업혁명의 담론 속에서도 이제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중요성에 비하면 좀 그 혁신연구 공동체 내에서 좀 이 주제가 조금은 미흡하게 다뤄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자리가 굉장히 소중한 것이 이 그 혁신 연구의 영역 안에서 그동안 이제 그 조금 미흡하게 다뤄졌던 그런 과학기술과 사회의 연구에 대한 어떤 새로운 장을 여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간 이제 혁신 연구 자체 내부는 아니지만 이제 STS 쪽에서 그러니까 과학기술학 쪽에서 그 해온 그런 작업들을 우리 조 교수님이 박 교수님이 죄송합니다. 박 교수님이 이제 정리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혁신정책 내부에서 그 사회문제 해결형을 중심 키워드로 해서 그 연구를 해오신 그 송 박사님께서 또 한 축의 그 연구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 STS에서 해오셨던 연구하고 예, 혁신 연구가 좀 어떻게 앞으로 더 그 긴밀하게 협력을 함으로써 이 분야의 어떤 새로운 혁신 연구 자체의 어떤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하는 그런 맥락에서 좀 토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동국대학교의 그 박진희 교수님부터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진입니다. 예, 올해 지금 이 자리가 제가 30주년 기념인지는 여기 와가지고 알았는데요. 그 일단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네. 그 제가 작년까지 과학기술학 학회장을 좀 맡고 있었습니다. 그 여러분이 그 과학기술 학회가 있는지 여기 계시는 분이 몇 분이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2000년에 그 한국에서 과학기술 학회가 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STS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과학기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간 배출이 많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의 그 활성화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마 기존의 그 이게 이제 인문학하고 과학기술의 융합 연구 분야이어 가지고 사실 요즘에 이제 인문학 연구 부분들 같은 경우 학회에 젊은 학자들이 거의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회 같은 경우는 한 번 모이면 한 100여 명이 모이는데 그 100여 명 중에서 한 50명은 그 젊은 그 연구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가장 그 젊은 연구자들이 모여 있는 학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 다루는 그 연구 내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방금 이제 박희재 교수님도 설명을 하셨지만 그 과학과 사회의 그 기본적인 그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부분들, 뭐 과학자 집단에 대한 연구도 있고 혹은 뭐 그 여성 과학자에 대한 연구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의 그 사회적 형성이라고 하는 부분들과 연관된 그러니까 다양한 그 주제들을 그 다루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잠깐 이 얘기를 설명을 드리는 부분들은 사실 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이 과학기술과 사회라고는 조그만 그 그룹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게 한 20여 년 전의 일이겠는데요. 그게 이제 씨앗이 되어서 지금 그 학회가 이 어떻게 보면 이제 번성을 할 수 있었던 그 토대가 되어서 저는 이제 일단 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그 학회 전 학회장의 이름으로 이제 감사드린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그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어떤 그 주제들이 이루어져 왔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박희재 교수님이 그 개관을 잘 해주셨는데 그래서 거기에 조금 그 보충 설명하는 방안으로 해서 앞으로
이쪽 그 과학기술과 사회라고 하는 연구 주제의 스펙트럼이 한국에서 조금 그 집중되어서 연구될 필요가 있는 게 좀 있겠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보충 설명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기에는 그 전체적으로 이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과학자 사회 부분들, 그러니까 과학기술자 사회에 대한 연구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도 하셨지만 기업자 연구뿐만 아니라 좀 더 세분화된, 그러니까 연구자 소위 이제 과학기술자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연구자 집단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20년 전 혹은 10년 전보다도 지금 더 분화된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공학 계열의 연구자 집단하고 또 이과 계열의 연구자 집단의 그 특성들도 달라지기 시작을 한 것 같고, 또한 한국 사회 이 과학자 사회에서 또 다르게 나타나는 주요한 그 변화라고 하는 양상들이 한국 굉장히 그 글로벌라이제이션, 소위 이제 그 국제화되고 있는 영역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면 뭐 IBS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그 글로벌 그 연구 집단들이 구성이 되어서 그 안에서 이제 새로운 연구 과제들을 그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연구자 그 문화도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뭐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러한 그 다양한 그 분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전에 그 과학자 집단을 하나의 그 일종의 이제 가치로서 애국주의적인 지향이라든가 혹은 뭐 국가주의적인 발로라든가 요런 것만으로 그 전체를 해석하기에는 좀 많이 그러니까 복잡해져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집단에 대한 세부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현장 연구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었고요. 그래서 어떤 연구자 집단 내의 계층화에 대한 아주 보다 정밀한 분석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이 과학기술학 연구 부분들에서 앞에서 이제 성지은 박사님도 우리 연구의 어떤 쏠림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 연구자 집단의 형성 과정하고도 이제 좀 역사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논의들이 좀 그 기술 민주주의라고 하는 부분들에 좀 과도한 그 쏠림 현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과학기술, 그러니까 과학과 사회와의 연관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과학자 혹은 엔지니어 설계자와 사회와의 연관 속에서 실제로 이제 사회가 어떻게, 그러니까 한국의 독특한 문화라든가 혹은 한국의 독특한 역사라든가 하는 것들이 그 엔지니어가 실제로 하나의 그 기술을 설계하거나 기술을 만들어 나갈 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들을 주고, 그래서 한국에서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기술과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기술과는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하는 실질적으로 어떤 과학의 사회적 형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과 연구들이 조금 더 사례 연구로 집중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밝혀지면 실제로 이제 기술 혁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왜 우리가 기술 혁신과 연관해서 이 과학과 사회, 과학기술과 사회를 연구를 하게 되느냐, 이거에 대한 이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 이게 지금까지의 많은 그 초점이 어디에 주어져 있었냐면 과학기술 정책 과정에 시민들이 어떻게 그 결정에 참여해야 되는가, 뭐 이런 부분들에 연관돼 소위 이제 기술의 민주주의화라고 하는 그 모토 하에 이 부분들에 많이 좀 집중이 된 그 경향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박희재 교수님 쭉 설명을 하셨지만 과학 상점에 대한 얘기라든가 혹은 뭐 시민 배심원제, 시민 그 컨퍼런스, 소위 이제 서구에서 소위 이제 유럽에서 첨단이라고 얘기가 됐던 시민 참여 제도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해보지 않은 게 없습니다. 거의 다 한 번씩은 그 모두 다 실험은 거의 다 해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과학기술 정책에 어느 정도의 그 시민 참여의 개입이라든가 실질적인 영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결과 효과들을 냈느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잘 분석이 좀 안 돼 있는 측면들도 있었고 또 하나는 연구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 실천적인 측면의 연구자들이 좀 그 강조했던 그런 부분들도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논의들 뭐 제가 이제 기술 민주주의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 그 부분들에서는 박재 박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보다 여기에서는 그동안에 했었던 경험들을 좀 더 분석적인 연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2007년도에 그 시민 배심원제라고 하는 것들을 운영을 해서 일반 시민들이 그 앞에서 구제영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와 같은 이런 그 재난형 대응 기술 부분들에 어떤 그 기술 방향들을 가져가야 되고 어떤 기술 개발을 해야 될지를 시민들이 직접 와서 이제 제안을 하는 형태의 그 시민 배심원을 운영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그 2007년도에 그런 그 시민 배심원제의 정책적인 영향은 어떠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참석했던 그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과학기술의 어떤 지식의 그 기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떠했던 건지에 대한 분석 논의들은 논문으로 한 편은 있긴 했었지만 조금 그 깊이가 있지 않았던 이제 그런 논문들이 있었어 가지고요. 이제 그 부분들은 좀 더 강화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좀 더 어떤 기술의 그 사회 구성성에 대한 현장 논의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들을 좀 해봤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 그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도 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그 기술 리빙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도 이제 연관이 되기는 하지만 요게 이제 소위 이제 오픈 사이언스라고 하는 개념과 시티즌 사이언스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그 전문 연구가와 실제로 시민들 사이에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그 협업과 공조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들로 새로운 시도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이제 정책적으로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과학기술과 사회의 어떤 그 연구 스펙트럼과 혹은 그 실천의 스펙트럼들을 넓혀 나가는데 한번 저희가 고려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제가 좀 시간을 많이 뺏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사회문제 해결형 부분들은 제가 그 몇 가지 이게 혁신 연구의 그 논리적 지평하고 그다음에 혁신 연구의 그 그러니까 혁신을 누가 이끌어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주체 부분들을 넓혀 나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의의는 굉장히 큰데 그러니까 몇 가지 제가 2014년부터 이제 사회문제 해결형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가 그거를 어저께 갑자기 이제 제가 그 연구개발 거기에 들어가서 지금 연구재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구재단에서 공모 과제가 선정이 되어서 그 공모 과제에 선정된 것들을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지금 사회혁신, 그러니까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 정책이 현재 정부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어떻게 응용이 되고 있는지를 그 선정된 과제를 가지고 좀 봤는데 그게 2015년도에 나온 거는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급형 저통증 뭐 인슐린 주사침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뭐 알코올 마약류 중독 진단 평가 시스템 개발. 요게 이제 격차 해소 형 사업 과제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이 느낌이 그러니까 지금 지원을 그전에는 개발에만 연구 지원을 했다가 일종의 이제 소비자, 그러니까 사용자들에게 어떻게 이 개발된 제품들을 딜리버리, 그러니까 확산하는데 그 용이하게 하고 그러니까 수요자들의 그러니까 어떤 니즈에 좀 더 맞춤형으로 이게 다가가는 걸로 해서 기존의 제품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책으로 입안이 돼서 실행이 되는 것은 별반 다르지 않아서
이 사회 문제 해결형이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를 어디에서 이제 찾아야 될까? 요게 이제 사업 과제에서 잘 보이지 않고 요 부분들을 원래 그 얘기하셨던 시민 사회와 그 전문 연구가 혹은 그 정부 집단 간의 그 공진화라고 하는 차원과 그다음에 이제 사회의 어떤 시스템적인 전환이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의 이제 결합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 나가야 될 건가 실질적으로 이제 정책의 실행 과정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뭐랄까 좀 더 구체화된 연구들이 그 많이 필요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그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 이 사회 문제라고 이제 아까도 이제 사회 문제를 어떻게 정의할 건가 이 문제가 이제 가장 그 핵심적인 거일 텐데 사회 문제를 누가 정의하고 그다음에 이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진짜 사회에서 어떤 대표성을 지닌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당화시킬 거냐. 그렇고 이 사회 문제라고 하는 정의 과정에서 시민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은 또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쭉그 논의들을 읽어 나가면서도 아직 제가 좀 잘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질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그 이은경 교수님 토론 들으시고 좀 종합적으로 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대학교 과학학과 이은경입니다. 힘드시죠? 계속 앉아 계시니까. 긴 토론을 들으셨는데 또 있어 뭐 이런 느낌이실 텐데 저는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2000년부터 한 3년 반 정도 같이 일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이런 주제들이 스태피의 그러니까 뭐 이렇게 레귤러하게 연구 과제로 들어오게 된 거의 초창기였던 것 같고 팀이 따로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이제 그 전체 30년 역사에서 그때가 한 중간 정도 지금 봐서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 죽고 살아남아가지고 아직까지 오면서 왜냐면 이게 그 연구소 전체 그 연구 과제 목록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에소테릭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살아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거의 전적으로 그 이 연구팀을 이끌어 오신 그 팀 구성원들하고 연구진들의 노력 그리고 뭐 경영진의 약간의 너그러움 이 정도에서 결과라고 생각해서 연구하신 분들에게는 고생하셨다. 그리고 역대 경영진들에게는 같은 연구 영역에 있는 사람으로서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문제 저도 막 몇 장을 적어왔는데 말씀하실 때 막 다 해가지고 열심히 지웠어요. 그래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이제 예, 그 과학기술자 사회하고 관련해서는 뭐 세분화 계층화된 거를 좀 더 이렇게 나눠서 세밀하게 봐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방금 IBS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제 그 기초연구하는 그 우리나라의 나름 리딩 그룹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연구비가 부족하냐 아니냐 뭐 이런 논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2조에서 4조로 올린다 막 얘기해가지고 2배나 더 필요하냐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진짜 솔직하게 말하자면 절대액이 모자란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런데 IBS가 너무 크게 해가지고 그 연구진들 안에서의 상대적인 빈곤감, 예, 그것 때문에 쟤네가 저 정도 받는데 나보다 내가 못할 게 뭐 있지? 올려야겠다. 뭐 이런 그런 논의들이 있다고 얘기해서 이제 제가 막 거의 다 욕을 퍼붓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 굉장히 계층화라는 게 그러니까 그 자원이 집중되는 것들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그 앞으로 이거는 뭐 박기재 교수님이 많이 연구하실 테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거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우리나라 과학기술자 사회 특히 이런 어떤 그 프론트에 있는 연구를 하는 연구자 집단은 굉장히 규모가 작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구비 전체의 규모에 비해서도 되게 작고 우리가 중요도를 부과하는 사회적인 중요도를 부과하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그 약간의 왜곡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뭐 동료 평가든 아니면 성과의 인정이든 하는 부분에서 그 사이즈의 문제가 저는 되게 그 좀 봐야 되는 우리나라의 좀 특수한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요. 그것도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회문제 해결형 그 연구 개발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중요한 문제 다 뭐 얘기하셔서 제가 다 지우고 그랬는데 약간 뭐 부연해서 얘기하자면 이런 연구들이 그 아까 사례에서도 들으셨겠지만 그 유럽의 과학기술 정책의 어떤 한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델을 저희가 유럽에서 유럽형이고, 근데 우리나라의 다른 과학기술 체제나 평가 체제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거의 그 미국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들 사이에 그 제도적인 어떤 충돌, 그러니까 실제로 연구자들이 이런 문제에 접하거나 참여하기 힘든 그 제도적인 어떤 장벽들 같은 부분도 좀 있어서 그 장기적으로는 이것을 그 한국의 어떤 상황에 맞도록 변형하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통해서 변형하는 그런 그 시도를 조금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그 과학 상점이 이제 전북대에서 실험했던 건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갔을 때 이미 문 닫고 없었거든요. 그거 하신 분을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이제 막 자발적으로 나섰던 교수님 계신데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서 제도를 열어놓고 대학원생을 불러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돌렸는데 외부에서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도 없고, 그리고 학생들은 이제 관심 있으니까 참여를 했는데 딱히 시킬 일도 없고 지원도 없고, 그리고서 학교로부터는 너 그 일을 하느라고 다른 걸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문제 제기가 오고, 그래서 결국은 접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이게 사실 시민 참여의 모델인데 그 시도는 어떻게 됐냐면 탑다운으로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선각자들이 기획해가지고 시작해서 이 참여를 위한 베이스의 문화나 참여의 어떤 것들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실패한 그런 측면이 있고, 그것이 지금 그 사회 문제 해결형 연구 사업의 경우도 저는 비슷하게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그게 이제 숙제인데 오늘은 제가 숙제를 이렇게 말하는 자리라서 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첫 번째 발표는 굉장히 학술 연구이고요. 그러니까 실천 지향이나 실제로 어떤 정책의 함의는 있겠지만, 그렇고 두 번째 것은 굉장히 그 현장을 매개로 하는, 당장 뭔가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인데, 이 둘은 사실은 내용이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갭이 멀죠. 그러니까 이 중간 이 학술 연구들을 정책 연구에 반영시키면서 만들 수 있는 중간 매개 단계의 어떤 연구 또는 연구자 집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앞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토론 들었는데요. 크게 뭐 몇 가지로 정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그 과학기술학에서 이제 정리된 그 문제, 특히 이제 과학기술자 사회에 대한 그 연구 주제에 있어서는 과학기술자의 그 세분화에 따른 그 연구가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하는 말씀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이 과학기술학 내부에서의 어떤 연구의 쏠림 현상 이런 거를 좀 고려해 볼 때 실제 이제 과학기술의 사회적 형성에 대한 그 연구의 축적이 좀 더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제 전적으로 사실 동의하는데요. 실제 과학기술학이 그 우리나라 연구개발 체제나 그 혁신 환경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답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게 굉장히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외 이론의 수입과 이제 그거를 저 중심으로 해서 연구자들이 모이다 보니까 실제 이제 사실 이제 존재감이 좀 이 혁신 연구 내에서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자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PBS 제도가 도입돼서 우리 연구자들의 어떤 연구 행태라든가 또 이제 연구 그 조직의 어떤 조직 능력의 축적이라든가 이런 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하는 건 굉장히 절실한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다지 이 과학기술학 내부에서 좀 적었던 것 같고, 또 기업 연구자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이제 향후 연구 과제로 말씀하셨지만 기업에서도 실제 엔지니어들이 그러니까 숙련과 탈숙련을 이제 다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들은 사실 이제
혁신 연구자들의 오리엔테이션이 없기 때문에 이게 좀 사회적인 관점에서 사실 그 터치돼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그런 문제들 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뭐 제기되는 기술 혁신이 고용에 대한 그 뭐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사회적 관점들이 많이 이 혁신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그리고 우리 혁신 환경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좀 답해 줬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거를 좀 저는 저 박 교수님 토론에 좀 얹어서 좀 얘기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회 문제 해결형 연구 개발에 있어서는 이거를 실제적으로 시스템 전환의 관점에서 임플리멘테이션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정책적인 실행을 가져갈 건지 거기에 대해서 그 이런 그 시민과 또 이제 정부 또 과학자 간의 이런 거버넌스 문제들을 어떻게 설계할 건가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해 주셨고 또 이제 사회적 문제라는 거를 도대체 어떻게 정의해야 할 건가 그걸 이론적으로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중심으로 이제 그 발표자분들이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전에 뭐 플로어에서 좀 말씀하실 게 있으면 먼저 플로어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좀. 공감 가는 내용이라든가 그 내용 간략히 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제 눈에는 제가 이제 실제 요 기초과학을 연구해서 실용으로 해가지고 산학연 경험을 겪은 과학기술인 입장에서 지난 20여 년간 이렇게 한번 돌이켜 보니까 이런 이론적인 배경에서 내가 진행했더라면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됐을까. 이런 적극적으로 우리 과학기술인들한테도 상당히 이런 게 중요한 백그라운드거든요. 뒤늦지나마 상당히 좀 여러분도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제 경험에 의하면 좀 교수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교수님 그 자료집 중에서 120페이지의 그 상단부에 보면 이제 그 밑에 부분에 그 소수 기업 분야에 집중된 연구 역량, 뭐 정부의 친재벌 정책, 한국 뭐 과학 기업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실정은 지금 주로 그 대학이나 국책연구소나 출연연의 과학기술인 그쪽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이제 재벌기업, 대기업 쪽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사실 뭐 크게 나름대로 재정적으로 부담이 없잖아요. 근데 이 차이점 뭐냐면 그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수익을 창출해가지고 그 피드백을 시켜서 연구비를 투자하는 그 회로가 있고 이런 그 대학이나 국가연구소는 주로 이렇게 정부 과제라든가 외부에서 수주를 해서 하는 좀 경향이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엔 선진국이라든가 저희 경험해 봤어요. 여기서 하나 빠뜨리 좀 뭐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더 중시 보고 있는 것이 그 대기업 다음에 중소기업, 벤처기업 있지 않습니까? 중견기업의 자체 R&D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쪽 회로가 여기가 활성화가 되면 스스로 거기에서 수익원을 일정 부분 R&D에 피드백을 시켜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이게 이런 그 볼륨이 커져야만이 전반적인 밸런스가 맞지 않겠냐는 제 개인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여러모로 그 중요성이 있다. 대기업 기업이라 할지라도 상당히 이것이 좀 틈새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과제 발표하신 분의 의견 자료 중에서 제가 거기 공감이 가는 게 134페이지에 아주 자세히 아주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는데 그 혁신 정책 연구의 프레임의 변화라는 그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그 제 3단계 거기 우리 정책 목표 쪽에 보면 이제 삶의 질, 경제 성장, 지속 가능, 발전 가능성 얘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각각의 다 웨이트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밸런스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정부에서 단독 결정할 게 아니라 오늘 발표하신 대로 시민단체 수요자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장 경제에서 거기에서 하나 더 제가 첨언을 드리면 제 개인 의견을 드리면 그 마지막 141페이지 이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그 다 공공 연구기관의 사회 문제 해결 연구 과제 연구 개발 중에 좀 내려보면 그 전문가와 현장 시민의 협업을 통한 연구 방법론의 중요성에 상당히 좀 공감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 제가 좀 첨언을 드리면 지금까지 저희들 봤던 시민 단체 쪽에서는 대체적으로
좀 전문성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무시당한다 할까?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인 시민단체 참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활성화시켜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소속이 대학이든 출연연이든 관계없어요. 자문위원단으로 적극적으로 시민단체하고 연결해가지고 시민단체 쪽에 여러 제안에 있어서 우리 전문가의 의견을 재판도 그렇지 않습니까? 검사, 변호사 양쪽 그런 게 중요하다. 근데 그거가 이제 대학 정부 차원에서 정책 차원에서 만약에 대학 교수님들이라든가 산업계에 있는 전문가분들이 시민단체 자문이라든가 정책 개발에 참여하시면 일정 부분 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있잖아요. 그런 제도를 우리 스태피 같은 데서 검토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이상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뭐 말씀하실 분 혹시 계신가요? 예, 안 계신 것 예. 예, 그 송혜진 박사님하고 우리 박희재 교수님 열심히 하셔서 방향성 제시한 것에 대해서 하여튼 뭐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참 오랫동안 카이스트 이영규 교수입니다. 굉장히 좀 하면서 근본적으로 좀 질문 있는 것이 그러니까 과학 커뮤니케이션에 이게 보면은 사회 문제를 국민들한테 리스트업을 시키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과학기술적인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뭐 이렇게 수십 가지가 나오는데 사실상 이제 이 문제에서 해결에 누가 책임 있고 또 이게 과연 누가 해결할 능력이 있느냐 물어보면 정부와 시민단체 그리고 이제 한참 뒤에 과학기술자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 사회가 문제에 대한 책임이나 그걸 해결 능력은 정부와 시민단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지 과학기술자 집단은 어떤 미션을 줬을 때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선거에 이슈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나 지금 탈핵 문제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전문가 집단과 이제 사회 이해 집단가가 굉장히 충돌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우리가 지금처럼 뭐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뭐 사회로 전환하고 뭐 이런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이슈화를 시킬 수 있는 데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정말 문제를 우리가 해결한다고 보면은 과학자 집단이 이런 문제를 하나 해결할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이나 그런 뭔가를 제공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적어도 한두 개의 사례 정도는 있어서 그것을 사회에다가 좀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한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저 잘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럼 저 시간이 이제 많이 지체돼서 두 분 발표자께 이제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 교수님부터 박 교수님부터 하실까요? 예, 뭐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나 제가 발표하면서도 말씀드렸고 또 논문에서도 정리했듯이 사실 한국의 과학자 사회가 이제 처음에 제가 너무 이제 추상적인 하나의 단위로 봤다, 좀 더 자세하게 보자라고 했는데 여전히 이게 굉장히 많이 분화되어져 있고 계층화도 굉장히 심하게 되어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더 크게 본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시정되어져야 하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연구자의 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인문사회과학 쪽을 연구하는 분들이 사실 과학기술학을 또 새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제역을 연구하려면은 구제역을 예를 들어서 과학 관련된 논쟁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구제역을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템셀 나왔을 때 저도 자연과학 논문 막 보면서 조금씩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사실은 그 연구 풀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문제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장점이라고 본다라면은 이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연구자들이 굉장히 이제 전문화가 많이 되어져서 굉장히 이쪽에서 커뮤니티 있고 저쪽에서 커뮤니티가 있고 막 이런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연구자들이 적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과학 사회학에서만 놀아도 되는데 이렇게 혁신 연구자 하는 분들과 함께 소통하러 이제 나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그와 관련된 연구들도 같이 이제 공부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또 장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좀 더 열심히 연구를 진행해야 될 것 같고 또 그 부분들은 좀 더 세분화되어져서 봐야 되는 부분들을 맞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의 연구자들과 또 이제 중소기업 혹은 이제 그 벤처 캐피탈들의 어떤 그런 어떤 그 배경도 다르고 현지 처해져 있는 것들도 많이 다르고 또 그 가운데서 또 행동하는 유형도 다를 것이고 문화도 다를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가 좀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10분 동감하고 앞으로의 과제로 삼겠습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과학기술학에 있어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좋은 사례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100%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과학기술학에서도 예를 들어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정말로 더 나은 과학기술이 만들어졌다. 그런 더 나은 지식이 만들어졌다라는 좋은 사례들이 사실 외국 연구에서 몇 개가 있었고 그런 사례들이 나오니까 그 정부 정책 같은 데서도 많이 반영이 되어져서 연구비도 쏟아지고 제도의 변화 같은 것들도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당위성만으로 그냥 단지 시민이 참여해야 된다는 어떤 아까 민주주의를 너무 강조했다라고 했는데 그런 당위성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또 실질적인 변화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과학기술학도 그렇고 사실 이제 정책 연구도 그렇고 아까 이제 실제 전문가가 있느냐라는 이제 막 논쟁까지 막 나왔었는데 학계에서 보는 연구의 성격하고 아까 또 지적하신 것과도 비슷한데 정책 연구라는 것에 갖고 있는 성격이 또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다는 아닙니다만 정책 연구에서 나온 결과들을 굉장히 이제 무시하는 경향이 또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과관계라고 한다면 A가 B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C, D, E를 다 통제하더라도 통제했을 때 A가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나와줘야 되고 이런데 정책 연구들은 이제 대체로 보면은 이제 A와 B의 관계가 두 개가 그냥 같이 간다 그러면 관계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정리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이슈에 따라서 굉장히 빨리빨리 어떤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어떤 것이 지금 연구돼야 될 부분들을 탁탁탁 던져주는 굉장히 이제 좋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학자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성급하게 막 얘기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이은경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들을 좀 매개할 수 있는 그 중간 정도에서 사실은 그걸 좀 매개할 수 있는 학자들, 그 연구들, 그 학자 집단들, 연구자 집단들 이런 것들이 조금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 그래야지 많이 아까 이장재 박사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어떤 정말 전문성이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라든가 혹은 학계에서도 어떻게 보면 또 학계에서의 연구는 사실 보면은 너무 또 방법론, 정치한 거 이런 것만 따지다 보니까 굉장히 늦습니다. 굉장히 늦고 어떻게 보면 중요한 현실은 막 변하고 있는데 굉장히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늦게 온다고 그냥 그걸로 만족하고 있는 어떤 그런 현상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화시킬 필요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스비 같은 데서 좀 그런 작업들도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그러면 좀 더 나은 어떤 학문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사회 문제 해결형 혁신 정책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과거 농경 사회에서 공장이 들어섰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새로운 계층, 새로운 일하는 방식, 새로운 설비 이것이 등장하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보는데 오히려 더 어려운 건 이미 이제 기존의 산업혁신 활동을 했던 관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그런 관성으로 돌아가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농경사회 때는 그런 게 아예 없으니까 새로운 건가 보다 하고 가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이렇게 해왔는데 왜 자꾸만 이상하게 하지? 이렇게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건 새로운 프레임으로 혁신 활동을 보는 것들인데 우리가 익숙한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리셋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과제에 도출하고 이제 연구에 배분되는 과정에서도 그 연구자와 연구재단이 새 문제 해결 사업을 한다고는 하지만은 이제 도출된 과제와 거기 이제 추진 방식들을 보면 이제 기존 방식대로 이렇게 돼서 오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면 애초에 이제 그걸 기획했던 사람들을 그걸 다시 이제 애초에 새 문제 해결의 정신으로 바꾸는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리빙랩을 얘기를 하고 사람들과 만나서 시민사회 같이 문제를 정의하라고 그러고 연구 책임자들을 거꾸로 애초에 기획 단계가 아니라 과제가 선전된 다음에 거꾸로 들어가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과정들이 쭉 이루어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그런 작업들이 앞단에 이제 붙어야 되는데 현재는 이제 그런 것들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리셋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안 다른데 그렇게 되면 이게 기존의 사업과는 별로 차별화가 안 되는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 인프라가 어떻게 깔아줄 것인가, 결국 이런 활동들이 자리 잡아가는데 핵심적인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연구자와 시민사회가 만나도 서로 이제 뭐 다른 얘기하는 거죠. 처음에는 다른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여러 번 이게 만나게 되면서 이제 서로가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합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도 그렇고 과학기술자도 그렇고 처음에는 기존 방식대로 출발을 했는데 몇 번 만나면서 이렇게 서로 학습하며 진화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는 만반의 기획을 해가지고 딱 해서 이 틀로 도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이 경향이 많은데 실제로 이제 이 사업의 경우에는 아까 이제 자발적으로 조직화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신경을 쓰고 이제 오히려 이제 그 과정에서 나타난 성공의 경험들을 어떻게 잘 확산시킬 것인가가 지금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 방을 비워줘야 된다고 해서요. 오늘 이런 이제 만남의 장을 계기로 해서 이 과학기술학하고 혁신연구 쪽에 더 협력적인 연구를 통해서 좋은 성과들이 많이 나오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그 자리 지켜주신 플로우 여러분께도 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